오늘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의뢰인은 외근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친구와 저녁을 먹고 귀가를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부터 심한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배가 꼬이고 속은 메스껍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폭풍 설사까지.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너무 아픈 나머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중요한 계약 미팅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의뢰인이 전날 먹었던 음식은 이렇습니다. 아침 회사 근처에서 간단한 채소 샐러드로 해결을 했고요. 점심은 거래처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에 우동. 그리고 저녁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를 먹었다네요. 아주 아침 대신 저녁 풀코스죠? 이 중 의뢰인의 시간과 건강, 계약까지 앗아간 범인은 대체 뭘까요? 사건 해결을 의뢰합니다. 자, 원인 미상의 식중독 사건입니다. 대체 어떤 음식이 문제였는지 우리가 함께 추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전날 삼시세끼를 다 먹었어요. 그것도 전부 외식이에요.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분식, 그리고 저녁에는 회. 제 생각에는 약간 회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회 참 좋아합니다. 회는 이렇게 탁 하면서 이제 맛있겠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친구가 회를 먹었다고 하는데 술은 한 잔 안 했답니까? 저도 참 그게 의문인데 왜 안 먹었을까 의문인데 술은 안 마셨다고 합니다. 오직 회만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의뢰인이 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식중독 요즘 같은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이죠. 이 식중독을 이제 정의를 내어 보면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염성 식중독의 경우에는 이제 흔한 게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병원성 대장균, 또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그다음에 여름철이 아니라 좀 이제 겨울철에 많이 생기지만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 또 그리고 기생충, 뭐 이런 감염성 식중독이 있는가 하면 독이라든지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성 식중독도 있습니다. 아니, 제 업무가 의학 뉴스를 스크랩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이 식중독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기온이 1도씨 오를 때마다 식중독 발생 건수가 약 5.3%, 그리고 환자는 6.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만큼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은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여름철은 아무래도 고온 다습하니까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뭐 물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중독 그러면 여름철, 특히 이제 6월에서 8월 이때 가장 발생 위험이 높고요. 이때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연간 발생한 환자의 대략 한 40%를 차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뢰인은 과연 뭘 먹고 식중독에 걸린 걸까요?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음식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우선 조수, 단서를 좀 찾아봤습니까? 네, 샐러드, 김밥, 우동, 그리고 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회가 가장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날 것이니까.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아주 또 좋은 단서를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멀쩡한 친구. 멀쩡한 친구라. 친구라면 바로 의뢰인과 함께 저녁에 술도 없이 회를 먹었다는 그 친구 말인가요? 네, 그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의뢰인과는 달리 아주 멀쩡했다고 합니다. 회도 싱싱하고 맛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녁 메뉴였던 회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걸까요? 뭐 상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해도 각자의 면역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은 멀쩡했어? 그러면 그 음식은 괜찮은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여름철 식중독에서 그러니까 오염된 회를 먹고 걸린 식중독, 대개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인데 이런 경우에는 잠복기가 대략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제 회로 인한 식중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간혹 뉴스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염된 그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거는 비브리오 폐혈증 때문입니다. 날이 더워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면서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주로 신선하지 않은 어패류를 날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비브리오 폐혈증? 그게 뭔가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비브리오 폐혈증?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염 비브리오균하고는 또 조금 다른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균에 의해 감염돼서 발생하는 급성 응급 질환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세균은 주로 어패류 중에서도 조개, 그러니까 폐류 쪽에 주로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되는데 주방에서 조리하면서 그 주방 기구에 의해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재료 중에서 어떤 재료 하나가 오염돼 있으면 그 재료에 의해서 여러 음식으로 전염될 수 있다. 아니면 그 그렇습니다. 재료를 칼로 썼는데 그 재료를 썰었던 칼을 다른 음식에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나 칼에 의해서도 이제 옮겨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를 먹고 나서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균에 오염된 바닷물에 발을 담갔는데 그 발에 상처가 있었다? 상처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시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설사 몇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성 질환이 있거나 기존에 간 질환이 있거나 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진행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증상은 일단은 고열, 그다음에 뭐 으슬으슬 춥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이 내가 오염된 식품을 먹고 48시간 이내에 나타났다면 이제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고 뭐 폐혈증까지 가게 되면은 팔다리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조직의 괴사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치사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10%나. 치사율이 50%면 감염된 사람 2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패류나 생선을 날로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만성 질환자, 특히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오염된 음식을 먹었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설사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요? 비브리오균은 민물에 약해요. 민물. 네. 그래서 해산물을 조리할 때 미리 흐르는 수돗물에 잘 씻어주면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패류는 5도씨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그다음에 85도씨 이상으로 가열 조리한 때 되면 웬만한 균들은 다 사멸하게 되고요. 중요한 게 어패류를 다른 도마와 칼은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다른 재료와 섞어서
그게 오염이 전파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음식 세 가지 중에서 일단 회는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아침에 먹은 채소 샐러드, 그리고 점심 때 먹은 김밥과 우동이죠. 근데 그 중에서 샐러드는 신선한 채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샐러드를 먹고 식중독 걸리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 샐러드도 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 채소의 함정이죠. 채소야, 예.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나름식을 먹을 때 식중독에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채소는 되게 제외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상한 어패류와 육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생채소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병원성 대장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고 샐러드나 쌈처럼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그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 고기나 생선은 조금 상하게 되면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거나 또는 냄새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소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개는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소도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희석한 물에 담갔다가 씻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바로 먹지 않을 경우에는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씻고 드시면 더 안전하겠죠. 네. 제가 예전에 그 초파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에 어디 한 군데 열린 곳이 없는데 갑자기 날파리들이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네. 사실은 과일이나 채소를 사왔을 때 그 표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요새 많이 먹는 바나나 같은 경우 그쵸. 사온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한 번만 닦아줘도 그 날파리들이 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구나. 채소에 바로 묻어있는 균들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비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네. 자, 식중독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가 채소나 과일은 괜찮다 하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죠.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 무조건 끓이면 균은 다 죽는다. 괜찮지 않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끓여서 높은 온도에 있게 되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식중독이 세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세균에 오염이 돼서 이 세균이 배출한 독소가 음식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끓여도 이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독소는 생물이 아니고 이미 배설한 어떤 물질이니까 끓여도 그렇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 이 균이 장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 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장 독소가 음식에 오염이 돼 있으면 이 독소는 가열을 해도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식중독 증상은 잠복기가 아주 짧아서 평균 3시간 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균에 의한 오염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거는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일으켜야 그러니까 잠복기가 좀 길단 말이에요. 네. 얘는 독소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식중독의 원인균 중에는 끓여도 죽지 않은 애도 있어요. 독한 네. 것들. 그게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는 균인데 얘는 열을 가하잖아요. 스스로 그 열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 캡슐처럼 압포를 형성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가 알맞은 생장 조건이 되면 다시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이런 육류 조리 식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이 세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펄펄펄펄 끓인 닭볶음탕이라든지 또는 불에서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 같은 경우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네, 물론 뭐 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 되도록 충분히 가열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조리를 했으면 2시간 이내에 빨리 섭취해라. 그리고 음식을 남겼을 경우에는 바로 그 5도씨 이하인 냉장 보관을 해서 다시 또 먹을 때에는 재가열해서 먹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스테이크는 무조건 웰던으로. 웰던으로. 아니 다행히 근데 우리 의뢰인은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샐러드나 김밥, 우동인데 이 두 가지 아침 메뉴와 점심 메뉴 중에 뭐가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방법이 있죠. 네. 의뢰인이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 살모넬라 균이었습니다. 자, 역시 전문가 우리 닥터입니다. 드디어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졌군요. 그런데 살모넬라균이 뭐죠? 일단 균이니까 이제 나쁜 세균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맞나요? 사실 이 살모넬라 균도 굉장히 흔한 그 식중독의 원인이긴 한데 이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 또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육류에서 주로 나타나서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비교적 흔한 원인이고요. 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생달걀 또는 덜 익힌 달걀 또는 우유나 육류를 섭취했을 경우에 식중독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살모넬라 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잠복기가 빠르면 6시간에서 길면 한 72시간 정도의 이제 잠복기를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사와 함께 경련성 복통, 두통, 또 발열, 메스꺼움,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설사가 심하면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 달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세척이 된 달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뉴스에서 쉽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균의 종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계란은 닭털도 붙어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우리 닥터피의 얘기를 들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의뢰인이 문제의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 복통,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뭐 설사 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잠복기도 맞는 것 같고 증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거 미국에서요,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 때문에 한 해에 무려 2천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5억 5천만 개의 달걀을 회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달걀에 그 오염된 달걀에 의한 식중독이 많았는데 최근은 뭐 그런 뉴스는 거의 찾기 힘들고요. 근데 이 달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경우에는 조리를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오염 물질이 묻은 달걀 껍데기를 깨는 조리 과정에서 네. 흰자나 노른자가 오염될 수 있고요. 깰 때 거기 나오면서 슬쩍 균을 끌고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달걀을 만진 후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만질 경우에는 또 교차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달걀을 보관할 때에도 다른 식재료와 닿으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달걀이 들어간 음식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의뢰인이 먹은 게 자 보자. 근데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요. 의뢰인이 점심에 먹은 김밥에도 달걀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먹은 샐러드에도 삶은 달걀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이 뭘까요? 둘 중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수. 오. 내가 누굽니까? 탐정 K! 탐정 K죠.
그냥 탐정이 아니고요. 명탐정 K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미리 확보해 둔 게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방의 CCTV입니다. 아, 주방을 확인하셨군요. 자, 뭡니까, 그럼? 샐러드입니까? 아니면은 김밥입니까? 자, 두 곳을 다 확인을 했고요. 한 곳의 주방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바로 실온에 보관한 달걀, 그리고 맨손으로 조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걀을 만진 손으로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문제의 장소는 샐러드 가게입니다. 조금 의외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밥을 더 의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김밥으로 인한 식중독이 꽤 자주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김밥 만들 때 조금 이제 그 똑똑한 엄마들이 이제 식초를 이제 바르거나 아니면 식초를 어디에 바르죠? 김에 바르나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이제 살짝 식초 가미하죠. 예, 그 초절임이라 그러죠. 초밥 만들 때.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식초가 이제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김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샐러드였군요. 네, 우리 조수 H가 아이를 오늘 소풍 보내면서 김밥을 싸줬다고 하는데 제가 뜨끔뜨끔했습니다. 네, 지금 아라고 감탄사를 내뱉는 거 보니까 식초를 안 넣었군요. 식초를 안 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아이가 소풍 가서 이제 김밥을 쌀 때 그 계란을 탁 치면서 할 때 껍데기가 같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시 손으로 꺼냈거든요. 거기에 혹시 살모넬라균? 이러면서 지금 막 조마조마했는데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별일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조리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손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조리를 하긴 했는데 자 이게 또 하나 아까 기억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뢰인이 샐러드를 먹을 때 계란이 조금 덜 익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완숙이 아닌 약간 반숙의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역시 샐러드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조수, 이 의뢰인의 상태는 지금 어떻답니까? 병원에 다녀와서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도 다시 성사를 시켰고요. 다행이군요. 사실 식중독은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설사나 배앓이를 하고 난 후에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설사를 심하게 해서 탈수나 전해질 손실이 올 경우에도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이 증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중독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장점막이 손상되고 또 소화 흡수 기능이 줄어든 상태니까 1차적 치료는 결국은 장을 쉬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손상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병원 가면 링거액이라고 하는 이제 주사 수액 제제를 맞게 되는데, 만약에 증상을 봤을 때 설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설사변에 피가 비친다든지 또는 그냥 설사 복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까지 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을 시키거나 항생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설사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우리 흔히 이제 미음이나 쌀죽 같은 기름기 없는 음식부터 섭취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흔히들 설사를 한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지사제 처방을 받는다든지 또 막 토하고 이러면 이렇게 보기가 안쓰럽다고 그 구토를 이렇게 못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쓰는데, 이런 약을 쓰는 것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설사나 구토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체외로 내보내려는 우리 몸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설사나 구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체외로 배출이 되어야 몸이 회복이 되는데 이걸 약으로 막아버리면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증상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사는 심한 경우라면 약을 처방받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액 보충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도 자주 마셔주고. 아주 좋지요. 아니 오늘 사건에서 저도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도 다시 보자. 여름철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름철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 매개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병청에서 권고한 여름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7대 예방 수칙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꼭 손을 씻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물도 안심할 수 없다. 끓여 마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어라. 특히 여름철에는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지 않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가족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생선,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도마는 분리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칼과 도마는 조리 후에 반드시 소독하라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여름철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터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보다 냉장고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철 음식 재료들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정리해보죠. 의뢰인은 아무래도 샐러드를 먹고 탈이 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다들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